한 시장에 베팅하지 말자. 가장 제가 추천하는 것은 한국하고 미국이지만 일본 증시는 한번 길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는 이익이 늘어요. 연준이 어쨌든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판 예금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제 불안정한 주식보다 그냥 예금으로 뭐 3%, 4% 이자를 받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어쨌든 투심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서 이게 어쨌든 사람들이 다시 돈을 넣고 뭔가 사고 해야 될 텐데, 그래야지 증시가 좀 오를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언제부터 좀 증시가 오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다 온 것 같은데요. 아, 다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국까지 저러니까 네. 연준 멤버들이 아마 모여가지고 다들 커피 한잔 하면서 야, 우리 9월에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야? 이러고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 멤버들 입장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세 가지가 있을 때 금리를 인하해요. 네. 오늘 김작가 TV에서 처음 푸네요. 아, 좋습니다. 네, 제 유튜브에 먼저 풀어야 되겠다. 여기 더 편집도 빨라. 예,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다 알죠. 인플레가 꺾일 때, 디플레 리스크가 커질 때. 그렇죠. 그죠? 이게 이제 언제냐면 2020년이에요. 네. 2020년 봄에 실제로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졌죠. 왜냐하면 뭐 사람들이 밖을 못 나가니까. 네. 이렇게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갑자기 부각되는 시기에는 무조건 금리 인하해줘요. 그 전에 아무리 뭘 하더라도 네. 바로 인하합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시스템 리스크. 쉽게 얘기해서 은행이나 국가가 망할 때. 네. 네. 그래서 1998년이 대표적이에요. 그때 러시아가 망하면서, 그러면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세계 최대의 헤지 펀드가 파산했어요. 근데 이 펀드가 어마어마한 레버리지를 쓰는 펀드였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죄다 다 세계를 대표하는 투자은행과 은행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린스펀이 그때 금리를 3번 연속 인하해줬죠. 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순식간에 5%였던 금리를 제로까지 내렸던 거가 다 이겁니다. 그때는 인플레가 엄청나게 심했는데도 금리 인하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가 인플레이션율이 한 6%, 5% 갔습니다. 그런데도 금리 인하해줬어요. 자, 세 번째가 뭘까요? 실업률이 급등하면 무조건 인하해줍니다. 왜? 미래의 인플레를 떨어뜨릴 거니까. 네. 실업률이 막 갑자기 사람들이 직장을 못 잡고 길거리에 나오게 되는 순간 인플레이션은 순식간에 사라지니까. 그럼 뭘 물건을 사재기를 하게 하며 집을 사며 차를 사고 여행을 다니겠어요? 네. 일단 집에 다 있고, 그리고 소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지금 세 번째가 지금 눈앞에 온 것 같아요. 세 번째가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3.7밖에 안 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바닥을 치고 오를 때는 서서히 오르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한 달에 0.5%씩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대부분의 경기 침체를 보시면 항상 경기의 하강 과정을 보면 바닥을 살짝 치면서 옆으로 깁니다. 네. 오르지 못하고 지그재그로 기다가 갑자기 어느 날 툭 하고 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이제 불황의 시작이죠. 그리고 그게 시작되면 연준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의 대부분 금리를 인하해 줍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될 거냐? 저는 올해 하반기에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네. 왜 그러냐? 고용이 나빠서 아니에요. 아직 사람 안 잘라요. 사람 뽑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못 잘라요. 그거는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사람을 뽑은 지 얼마 안 돼서 자른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너 뭐 하는 놈이냐 이러겠죠. 지금 필요도 없는데 왜 뽑았냐고. 그죠? 그래서 사람 뽑는 거는 신중하게 뽑기 때문에 자르는 것도 쉽게 못 잘라요. 네네. 누군가 책임져야 됩니다. 네. 그럼 어떨 때 실업률이 오르냐? 간단해요. 집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잡으러 나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죠? 예. 그레이트 리자이네이션 혹시 기억나세요? 작년에 우리 여기 김작가 TV에서 한번 했는데, 집값이 급등하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미국 실업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 이야기해 줬잖아요. 근데 집값이 이거 폭락하고 있죠. 네. 7월 달부터 물론 선행지표들은 3월부터 폭락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폭락하는 순간, 그건 물론 욕먹이질을 한 사람들은 좋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믿었던 집이, 믿었던 나의 퇴직연금 플랜이 무너지고 있죠.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 일자리를 잡아야죠. 무슨 은퇴, 네. 무슨 파이어야. 다시 일을 잡으러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시장에 나오는 걸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예, 그래서 파티시펀트 레이트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집에 놀고 있던 사람들이, 구직활동 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저 지금 구직활동 하겠습니다 라고 노동부에 신고도 하기 시작하고, 또 급여도 어디 타볼 데 없나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변수를 볼 때 있어서 지금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이 사실은 지난 한 30년간 최저 경제활동 참가율 레벨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왜 그랬냐면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뭐 다 알죠. 2020년에 워낙 많은 공적 자금을 풀어가지고 전부 다 집에 우리 재난지원금 나눠준 게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일을 안 했고,
그게 이제 복지에 의한 경제활동 참가율의 하락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집값 오르면 사람들이 은퇴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두 개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지금 이번에 봤지만 영국이 감세하다가 재정 지출 늘리겠다고 하다가 지금 저 난리가 나는데 세상에 어떤 나라가 지금 재정을 확대하겠습니까? 못해요.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서 어느 나라 정부가 다음에 저희도 재정을 풀겠어요 그런 순간 그 나라가 이번에 다음 타겟이에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 긴축으로 가니까 이제 재난지원금 이런 거 꿈도 꿀 수 없고 두 번째 금리는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 빠지니까 네. 그러다가 401k 퇴직연금까지 다 박살나고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 갑자기 겸손해지죠. 파이어는 뭐냐? 은퇴를 늦추자. 이러면서 직장 잡으러 나오기 시작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기 장년층들이 직장에 나오기 시작하면 집에서 놀고 있는 애들도 찾아야 되겠네. 불편하네. 집을 나가든가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20대 경제활동 참가율이 50%가 안 돼요. 그 친구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안타깝지만 네. 불황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라고도 저희들이 불러요. 뭐냐 하면 사람을 더욱더 전투적으로 또 부자 돼야 되겠다는 욕망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눈에 핏발이 돌게 하는 효과가 불황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거 불황을 찬양할 수는 없는 게 그런 거 없이 지나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일단 지금 벌써 눈앞에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난 벌써 8월에만 0.2%포인트 올랐는데 네. 9월에 얼마나 올랐을지 시장이 붕괴됐으니까 9월달 경제활동 참가율이 얼마나 올라갔을지 네.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부동산 시장의 폭락이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그게 실업률 증가를 만들 맞습니다. 것이고 그게 이제 금리 인하로 이어지면서 예, 연준의 증시에 연준의 좋은 엉덩이를 분위기. 걷어찰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세게 걷어찰지는 네. 얼마나 빠르게 오르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네. 일단 올해는 연준 입장에선 11월 달에 중간선거 전에 한번 금리를 더 인상하고 싶어 하긴 할 것 같은데 그 금리 인상폭이 0.75로 나오는 시장의 예상이 네. 저는 그렇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박사님께서는 이제 어쨌든 가진 분들은 이제 팔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지금 뭐 현금 들고 살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건 모른다는 지금도? 거죠. 예, 왜냐하면 엉덩이를 연준의 무거운 엉덩이를 걷어차는 속도가 네. 정말 격투기 선수처럼 찰 것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 툭 치는 것처럼 찰 것인지는 아직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분할 매수죠. 자, 박사님 이번에 출간하신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 요 책에서 보면 방금 말한 내용이 좀 연결되는 게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의 천장과 바닥을 예측하는 방법. 방금 말씀하신 거 외에 또 추가적으로 뭐 한두 가지 정도 있을까요? 그 달러죠. 달러. 달러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네. 이제 또 잃어버린 10년을 갈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3,300을 언제 회복할 것인지. 그러니까요. 또 뭐 옛날처럼 정말 2,000포인트대에서 2010년대 내내 네. 박스권만 하다가 그러니까요. 또 한 번씩 툭툭 빠져서 1,450까지 갔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주식시장이라는 게 장기적인 추세는 분명 우상향하지만 잃어버린 10년은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다 사는 거죠. 한국 주식의 좋은 점 2020년 상승률 세계 1위. 그렇죠. 그리고 올해 하락률 2020년 세계 1위였어요. 세계 1위, 코스닥 1위, 코스피 2위. 올해는 아마 이대로 끝나면 홍콩 항생지수랑 한국의 코스닥이 또 세계 최하위를 다투겠죠? 왜냐면 러시아는 빼고. 러시아는 뭐 집계가 안 되니까. 항상 어쨌든 좋은 쪽이 나쁜 쪽이 1, 2를 다투긴 하는데. 예, 우리나라의 특성이에요. 극단적이다. 우리나라의 특성. 이거에 대해서 중간이 제가, 없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네네. 제가 한국 증시 하도 싫어하는 사람인 거 잘 알잖아요. 네네. 한국 증시에서 특히 개별 종목 투자에 대해서는 정말 더덥다 쪽에. 네. 이번에 율천화학 보셨죠? 이 회사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차트는 좀 이상하다. 어떻게 상한가 치자마자 하한가로 갑니까? 공시가 나오자마자 누가 그렇게 때리는 걸 보면서 또 그 전에 오른 건 보고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다. 근데 기울어지는 운동장인데 왜 사라 그러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달러에 대한 오름 확률이 1,400을 넘어 1,500원이야. 자, 여기서도 돈 못 버는 회사는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없어. 이 정도 환율에서도 돈을 못 버는 수출해서 수출회사다? 말씀하신 거죠. 그런 회사는 이제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올해는 힘들어. 저는 인정해요. 경기가 나빠지는데. 근데 내년, 내후년이 됐는데도 이 환율이다. 이러면 한국 주식 사야지. 근데 그럼 박사님 지금 원달러 환율 지금 1,435원대인데 내년 이맘때도 이게 크게 떨어질까 생각하지 않으시는? 이대로 가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궁뎅이를 얼마나 세게 걷어차느냐에 달린 거니까. 근데 아무튼 내년 이맘때도 예를 들어서 한 100원만 빠져서 1,350원이다. 그래도 높죠. 엄청나게 높은 거잖아요. 외환위기 우리나라 평균 환율이 1,130원인데 그거보다 200원 높은데도 거기서 이익 못 낸다. 그런 회사는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달러가 강세일 때는 미국이 제일 좋지. 달러 갖고 있으면 지금 뭐 콧노래 부르고 있지. 저번에도 그렇잖아요. 지금 전체 자산의 저는 반이 달러니까. 미국 주식 펀드 이렇게 또 보니까
얼마 전에 플러스였는데 이제 마이너스 됐네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환율 때문에. 그리고 채권 플러스가 많이 났는데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좀 팔아가지고 이익 난 거 플러스 난 거 좀 팔아가지고 한국 주식 채권 사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좋은데 우리가 환율이 이렇게 오를 줄 저도 몰랐고 여러분도 몰랐는데 달러가 강세일 때는 미국 주식이 좋고 달러가 약세일 때는 한국 주식이 좋은 건지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가 그날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한국은 미래가 없어 이럴 때는 2020년을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아니 미국 주식 그거 지금 비싸지 않아 그럴 때는 2020년을 보면서 비싼 줄 알았는데 저기는 안 빠진다 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환해서 거긴 벌어주잖아요. 이런 관계를 알게 되면 저는 투자 전략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갈아타는 걸 맞추는 게 기가 막힌 기쁨이겠지. 그러나 이번 장에서 우리 느낀 거잖아요. 한 시장에 베팅하지 말자. 어떤 때는 어디가 좋고 어떤 때는 어디가 좋으니까 갈아타는 거가 가능하고 그건 환율이니까. 환율 예측이 가능할 때는 당신 해도 되는데 환율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저만 해도 작년부터 달러 샀어요 하고 온데방데 다녔지만 오래돼서야 보답받잖아요. 1년이 훨씬 지나서야. 박사님 그걸 왜 사세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었는 저도 1년 지나서야 보답받는데 이거 여러분 저처럼 너무 빨리 살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쉽게 하자. 그죠? 이게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함께 사는 거지. 거기서 어디 베팅 여기가 맞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저만큼 공부하고 그래서 안 되더라. 그러니까 둘 다 사자. 그게 저는 이번에 올인하면서 배우신 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 전략이에요. 진짜 이게 어디 한번 베팅해서 큰 성공을 거두시면 모르는데 대부분 실패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한국과 미국 주식 말고 좀 투자하기 좋은 시장은 또 없나요? 있죠. 있는데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시장이에요. 어디? 일본이죠. 일본. 이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금방 다들 느끼셨을 텐데 저는 시장이 그나마 살아있는 데를 좋아해요. 그래서 유럽 증시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유럽에 왜 투자하냐, 중국에 왜 투자하냐 소리를 2년간 떠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까지 하고 일본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거기는 이익이 늘어요. 이게 아베노믹스의 힘이에요. 물론 아베가 나쁜 놈이죠. 저도 싫어해요. 정말 아베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 이 한나라의 보수 정당의 수상이라는 자가 좀 뭔가 사육도 엄청 그죠 사학재단 그 비리로 그렇게 불명예했고 이번에 여러 통일교 관련돼 있는 그런 암묵적인 스캔들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 꼭 통일교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한나라의 총리 대신이라는 사람이 뭔가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는 경향이 보이거나 어쩌면 또 어느 쪽과 긴밀한 너무 지나친 관계가 있지 않았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디가 옳은지는 저도 모르지만 그의 마지막에 비극적이긴 했지만 동정은 안 가더라고요. 그러나 그의 정책은 상당히 올바랐단 말이에요. 뭐냐? 아베노믹스를 해서 일본의 디플레이션을 어떻게든 저지해 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엔화를 약세를 유도해서 일본 기업들 죄다 망가다가 요새 조금씩 살아나는 징후들도 보이잖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후진성들을 개혁해가지고 배당도 잘 주고 ROE 경영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배당 수익률도 높고요. ROE도 높은데 PBR도 이제 우리나라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나라는 사야죠. 그러니까 장기 우상향하는 나라의 특성이 나왔잖아요, 벌써. 첫 번째, 배당도 좀 주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익 성장이 있고. 세 번째, 거기다 싸면 좋은데 엔화가 또 약세니까. 이런 면을 볼 때 가장 제가 추천하는 것은 한국하고 미국이지만 그 밖에 하나 더 추천하라 그러면 저는 일본 증시를 한번 길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 세 개 그러면 이제 요 나라별로 딱 투자 비중만 포트폴리오 한다는. 저는 일본은 진짜 간만 보고 있어요. 한 10% 이하? 예. 그다음 미국이 그러면 절반 이상이죠. 절반이. 한국 주식은 요새 많이 빠져가지고 진짜 40%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한국 주식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비중이 늘어난 거지. 저는 한 50% 갖고 있었는데, 그 연초 대비 하락률이 25% 되니까 저처럼 이렇게 물을 열심히 타도 25%더라고요. 힘듭니다. 정말, 그 2008년에는 달러 잡고 있어서 콧노래 부르며 다녔는데, 2020년에는 저도 주식 들고 있다가 물 타면서 버텼기 때문에, 2020년이 제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2020년 한 절반 정도는 힘듭니다. 힘드네요. 2020년에는 밤에 좀 잠도 안 오고 그랬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요즘 열심히 저도 운동하고 있는 게 수영이든 이런 걸 하다 보면 잡생각이 좀 사라지는 그게 있어서 그렇게 돼서 술은 좀 줄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제 계좌가 있다는 걸 망각하고 싶습니다.